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특히 애잔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첫 번째 며느리이자 훗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의 첫 정실 부인이었던 휘빈 김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불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억압,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담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휘빈 김씨의 삶과 그녀가 마주한 비극적 운명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휘빈 김씨는 구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안동 김씨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문 사대부 가문 중 하나로 대대로 높은 관직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왕실과 혼인관계로 얽혀있는 집안 배경 덕분에 김씨는 1427년 세종 9년의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세자빈 간택의 관례를 생각하면 대략 15에서 18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간 그녀는 휘빈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비와 세자빈에게도 후궁처럼 별도의 호를 내려주는 것은 당시까지 고려시대의 관습이 남아있던 영향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휘빈이 패출된 후 두 번째 세자빈인 순빈봉씨가 세자빈으로 있을 때 폐지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휘빈 김씨. 그녀의 앞날은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궁궐로 들어간 휘빈 김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중 생활이 아니라 외로움과 냉대였습니다. 왕세자 이양, 즉 훗날의 문종은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휘빈 김씨가 팍색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상한 행동으로 쫓겨난 폐세자빈이라면 당시 기록자들이 얼마든지 그녀의 외모를 폄하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녀가 추녀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종은 휘빈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문종 개인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효동, 덕금이라는 이름의 궁녀들을 총애했습니다. 정실 부인인 세자빈보다 궁녀들을 더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왕이나 세자가 궁녀를 총애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을 완전히 외면하고 궁녀들에게만 마음을 쏟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자빈은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었고 왕실의 척통을 이을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며 독수공방을 지켜야 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왕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정작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채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자 휘빈 김씨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그녀를 바깥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고 세자빈이라는 지위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소원왕후에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친정 부모에게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세자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동과 덕금이라는 궁녀들의 이름은 그녀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세자가 그들의 처소를 찾아가고 그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밤을 보낸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자빈인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는 칠거지약 중 하나였고 왕실 여성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휘빈의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후계자를 낳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세자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가까이서 모시던 시녀 호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겠느냐?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세자빈이 시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호초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간의 전에 내려오는 술법 2가지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호초 역시 주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세자빈에게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술법은 이러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앞코를 베어내어 불에 태워 재로 만든 다음 그것을 남자가 마시는 술에 넣어 마시게 하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잊고 오직 한 여자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초는 세자가 총애하는 효동과 덕금의 신발로 시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술법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암수뱀이 교미할 때 나오는 기운을 손수건에 묻혀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남자를 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를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황당무계한 미신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주술과 비방이 민간에서 널리 믿어지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혹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주술은 여러 형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시도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었고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술은 그녀들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비록 금기시되고 위험한 것이라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휘빈 김씨는 호초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절망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첫 번째 술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휘빈은 세자가 총애하는 효동과 덕금, 두 궁녀의 신발을 몰래 가져오게 했습니다.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온 그 신발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질투와 원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휘빈은 시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신발의 앞코를 베어냈습니다. 왕세자빈이 직접 가위나 칼을 들고 궁녀들의 신발을 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녀의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만큼 그녀는 절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야만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러한 행동을 무려 3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첫 번째 시도 후에도 기회가 오지 않자 다시 신발을 구해 베어내고 또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자 3번째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집착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잘라낸 신발 조각들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세자가 술을 마실 때 그 재를 몰래 넣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만 할 수 있었고 술을 올리는 것도 엄격한 절차와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빈이라 해도 함부로 세자의 술잔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휘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신발 조각들이 사라진 것을 누군가 알아차리지는 않을까?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누군가 목격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녀는 계속해서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휘빈 김씨라는 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을 믿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녀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착과 강박을 보여줍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세자빈이라는 조선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마음을 돌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사와도 소용없었고 예의범절도 소용없었고 가문의 배경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자는 그저 그녀를 외면했고 다른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처럼 위험하고 금기시되는 주술에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이성은 힘을 잃습니다. 그녀에게 주술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유일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휘빈 김씨의 이 선택은 어리석었을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어리석은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내린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궁궐은 넓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눈과 귀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행동해도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휘빈 김씨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결국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발각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경위는 조선 왕조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효동과 덕금의 신발이 이상하게 훼손된 것을 누군가 발견했을 수도 있고, 휘빈의 처소에서 태운제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호초나 다른 시녀들의 수상한 행동을 누군가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왕세자와 세자빈의 처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궁녀들과 내관들이 왕실 가족들을 모시고 있었고, 그들 각자는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왕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감옥 같은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알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소원왕후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왕비이자 왕세자 문종의 어머니였던 소원왕후는 매우 총명하고 세심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세자빈 주변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소원왕후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 추론했을 것입니다. 세자빈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졌다든지, 세자빈을 모시는 시녀들의 태도가 불안해 보인다든지, 혹은 궁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중전으로서 오랜 세월 궁궐 생활을 한 그녀의 경험과 직관은 예사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세자빈의 시녀인 호초를 불러들였습니다. 왜 하필 호초였을까요? 아마도 호초가 세자빈과 가장 가까운 시녀였거나 혹은 호초의 행동에서 무언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호초를 엄중히 국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국문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절차였습니다. 국문이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고문을 동반한 강제 자백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주술은 왕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관련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호초는 중전인 소원왕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소원왕후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세자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하여라. 호초는 처음에는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주인인 세자빈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문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을 것이고, 호초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 11년 7월 20일 기록에는 호초의 진술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호초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자신에게 남자의 사랑을 받는 술법에 대해 물으셨고, 자신이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베어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저쪽 여자는 멀어져서 배척을 받는다는 내용을 세자빈께 말씀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효동과 덕금 두 궁녀가 세자빈께서 시기하시는 자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초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세자빈께서 즉시 그 두 궁녀의 신발을 가져오게 하셨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신발 앞코를 베어내어 보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지만 실제로 그 죄를 세자의 술에 넣을 기회는 얻지 못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호초는 두 번째 술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차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내용도 세자빈께 말씀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소원왕후는 호초의 진술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명문가의 딸이자 조선의 세자빈인 여인이 이러한 주술 행위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초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으며 거짓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원왕후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 세자빈을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은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중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는 며느리를 엄중히 추궁했습니다.
호초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내가 정말로 그러한 주술을 행했느냐? 궁궐 안에서 이러한 주술 행위가 발각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왕세자를 대상으로 한 주술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 행위를 넘어서 왕실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추궁 앞에서 휘빈 김씨는 모든 것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아마도 휘빈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호초가 모든 것을 말했다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휘빈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발을 베어내는 순간부터 그 죄를 보관하는 매 순간마다 그녀는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한 자백은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처벌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소원왕후는 즉시 이 사실을 세종대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실의 큰 사건이었기에 국왕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자빈의 주술 사건. 이 소식은 곧 궁궐 안을 뒤흔들었고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자 왕세자빈인 여인이 이러한 금기를 범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가혹하고 신속하게 다가왔습니다. 소원왕후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세종대왕은 경노했습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일의 단초를 제공한 시녀 호초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왕세자를 대상으로 한 주술 행위를 교사한 죄는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다만 연좌죄로 인해 호초의 가족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세종은 호초의 아버지인 원주 목사 이반을 파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호초의 오빠인 호조자랑 이종희는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휘빈 김씨를 패서인 즉 평민으로 강등시켜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1429년 8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패서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궁궐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일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었고 다시는 왕실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명문가의 딸로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마저 크게 손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휘빈 김씨가 궁궐에서 쫓겨난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능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세자빈이었던 여인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종대왕은 후에 휘빈을 쫓아낸 것을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성종 때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종 시기에 패비 윤씨를 폐하려는 논의가 있었을 때 신하 임사홍이 이를 반대하며 근거 중 하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도 휘빈을 쫓아내고 나중에 후회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종은 성급하게 휘빈을 패출한 것을 후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후회한 이유는 아마도 두 번째 세자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휘빈이 쫓겨난 후 왕세자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된 인물은 순빈봉 씨였습니다. 그런데 순빈봉 씨는 휘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순빈은 궁녀 소상과 동성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교 윤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비행이었습니다. 세종은 외모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간택한 순빈봉 씨가 이런 행실을 보이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휘빈 김씨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휘빈이 행한 주술은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세자의 사랑을 받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반면 순빈의 행동은 그 어떤 참작의 여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휘빈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교육하고 지도했다면 어땠을까? 너무 성급하게 내쫓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휘빈은 궁을 떠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유교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삼종지도와 칠거지약으로 요약됩니다.
여성은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거나 말이 많거나 병이 있거나 자식이 없으면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더욱 엄격한 규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왕비나 세자비는 일반 양반과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과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채통을 유지해야 했고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왕실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나 세자는 여러 후궁을 둘 수 있었고 궁녀들도 총애할 수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왕비나 세자빈이라고 해도 남편의 사랑을 톡 차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휘빈 김씨가 처한 상황도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다고 질투하거나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7거지 중 하나인 질투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술이라는 금기된 방법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휘빈의 비극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인내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왕세자빈이 되었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절망 속에서 금기된 추술에 손을 댔다가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만은 남은 여인. 휘빈 김씨의 삶은 짧고 비극적이었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